고대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을 포기하게 된 아이들에게 다시 흥미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잘하게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쁨 때문에 공부를 지속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난 명문대생들의 가장 대부분의 특징은 서경석 씨처럼 예를 들면 그냥 봤을 때 무난하고 열심히 하고 잘할 것 같은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 대해서. 필기도 잘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개념 이해도 빠르고 문제풀이도 잘하는 그 모든 걸 다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특기 한두 개가 매우 뛰어나고 나머지 단점을 커버해서 얘가 공부를 잘하는 거지 모든 기술을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저 선행학습은 막 필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대치동은 어떻습니까? 보통 몇 학년 때 어디까지 시켜요? 이게 학생별로 다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릴 때 항상 해드리는 답변이 어디까지 공부를 시켜야 되나요랑 얼마가 있어야 부자가 되나요랑 같은 질문입니다. 사람마다 어느 정도가 부자의 기준인지는 다 다르잖아요. 그런 만큼 교육이 특히 대치동 같은 경우엔 천차만별입니다. 정말로 교육에 올인한 분들은 되게 빨리 많이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대치동에 있지만 아예 안 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내가 어느 정도 속력이 나에게 적당한지를 잘 가늠하는 게 이곳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제일 빠르게 하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3, 4학년에 고등학교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느린 친구들은 현행을 다시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위와 아래가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 차이 나죠. 아니 뭐 물론 그저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일반적으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대개의 경우는 중학교 수학을 언제 시작하냐가 되게 기준이 됩니다. 왜냐면 초등학교 과정일 때는 무시해서가 아니라 연산의 연속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수학 시작을 기점으로 삼는 경우들이 많은데 중학교 시작을 6학년 때 하면 조금 마음이 바쁜 것 같고요. 5학년 때 시작하시면 적정하다고 좀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시작하시면 조금 빠르다 정도로 대략적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 정도입니다. 지금 생각해보고 계시죠? 자녀분의 지금 그 속력을 생각해보고 계셨죠? 아니 저는 선행학습 안 하자주의라서 기본적으로 저는 뭐 생각이 없는데 제 딸이 몇 학년인지만 한번 계산해봤어요. 우리 아버님 때와 저 때도 그랬고 선행을 안 하고 공부를 잘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우리 때는 선행이 없었어요. 그런 아예 없었죠. 단어조차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아버님이 집을 구하실 때는 이 정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얼추 비슷합니다. 기성세대 분들은 나 때는 일을 열심히 하면 무조건 집을 샀어 라는 공식이 통용됐고 지금 20, 30대에게는 그 말들이 조금 더 멀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때보다 지금 공부의 수준과 경쟁의 정도가 심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아무것도 안 하고 생짜로 와서 공부를 했을 때 예전보다는 성공 확률이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때 그 선행 단어가 있긴 있었네요. 선행상. 네? 좋은 행동상.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상 중에 하나. 그 선행상이 반드시 있어야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는. 많이 받으셨을 것 저는 같은데요. 뭐 단골이었죠. 오늘 좀 여러모로 재수 없으시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긴 뭐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쵸. 바뀌었고요.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선행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건지 이렇게 좀 의심이 되실 때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이 수준을 어떻게 확인을 하면 될까요? 이걸 저는
진실의 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생에서 한 번쯤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의 진짜 실력을 확인하는 길이죠. 가장 쉬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기가 배운 내용을 써보거나 말하라고 하면 티가 납니다. 그것을 말하면 개념의 체계잖아요. 말을 하는 그 짜임새를 보고 우리 아이의 머릿속에 이 수학 개념 틀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가 그려집니다. 물론 전제는 그 말을 했을 때 판별할 수 있는 지식이 부모님한테 있어야겠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문제풀이요. 그러니까 학생이 학원이든 학교에서든 배웠던 문제집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려울 만한 것들을 다시 깨끗한 상태로 줘서 푸는지를 보면 진실의 문이 열립니다. 내가 진짜 푼 건지, 선생님 필기를 옮겨 쓴 건지, 답안지를 참고한 건지가 내 눈앞에서 풀면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개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잘 보는 건 찍어서 맞출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문가, 예를 들면 수학 선생님 2명 앉아 있는데 이 문제 풀어봐 라고 하면 그 앞에서 푸는 건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개념과 문제풀이를 구분해서 샘플로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단원평가 점수보다 훨씬 확실합니다. 그거를 그러면 저 부모님이 이제 가능하시면 정기적으로 충분히. 해보면 될 텐데, 하나 걱정되는 건 이제 아빠 엄마가 갑자기 막 아유,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면 아이에게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그쵸.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이게 좀 거부감 없이 접근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이런 걸 부모님이 할 수 있지만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치동에서도 공부를 잘하지만 우리 아이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까 봐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면 자기 사촌이나 선생님이나 예를 들면 수업을 안 들어도 좋으니 그거를 점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모셔와서 그때 그 잠깐의 시간만 계속 할애를 하면 학생이 되게 정직한 게 이거를 집에 와서 다시 점검하는 과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 공부하는 퀄리티와 이런 점검인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 퀄리티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변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에게 정기적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 안 해도 좋으니 그런 확인 절차 일정을 끼워 넣기만 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선행할 때 문제집은 어느 정도까지 풀어야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개념 문제집 한 권, 심화 문제집 한 권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왜 기본과 심화를 말씀드리냐면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지면 기본 과정하고 그 다음 기본 과정을 하고 기본 과정을 합니다. 그러면 속도가 2배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문제집을 건너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과정의 심화 문제집을 안 풀면 그 다음 과정의 기본 문제집이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개념과 심화 2권은 무조건 풀어야 된다고 추천을 드리고요. 거기에 유형이 많은 문제집들이 있어요. 그거를 기본과 심화 사이에 하나를 껴주면 이렇게 3권 정도 하면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점수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면 선행을 할 때는 대략 80점 정도 나오면 괜찮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점을 만들려고 하다가 그 다음 공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80점 정도를 목표로 2권에서 3권 정도 푸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선행 학습이 필요하고 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이 있을 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친구는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 부작용 없게 공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저는 3가지 정도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어리광을 부릴 때 부릴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이 자기의 인지보다 어려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 감정이 어딘가에 분출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당황하는 게 공부할 때는 어려운 거 풀다가 왜 나한테 이렇게 어리광을 부리지? 얘가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 애인데? 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밖에 나가서 정말 힘든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퍼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생이 그 공부를 하면서 쓴 에너지를 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게 전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평정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다는 게 아까 전에 공부 잘하는 애가 무던하다는 것과 동일하게 잘해도 자만하지 않고 못해도 좌절하지 않게 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그렇게 기본적인 세팅이 됐으면 학생에게 자율권을 주시는 게 중요해요. 저희가 뭐 일을 할 때나 이럴 때 제 상사가 그거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모든 행동을 다 지시하며 하기가 싫잖아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 학생이 자율적으로 시간을 쓰거나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조금 더 길고 안전하게 공부를 오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가지 반드시 그렇습니다. 명심해야 되겠네요. 네. 자, 보통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쵸. 했는데 고등학교만 가면 수학이 이게 영 안 된다. 이런 얘기 부모님들이 참 그렇죠? 많이 하세요. 하시죠. 왜 그래요?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진실의 문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 그 학생은 중학교 때도 잘 못했는데 중학교 때 티가 나지 않다가 고등학교 때 티가 났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는요, 그 문제를 돌이켜 보시면 알겠지만 답들이 간단하고요,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교하게 논리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시험을 잘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수학은 답 자체가 A가 1보다 클 때 뭐뭐뭐, A가 1일 때 뭐뭐뭐, A가 1보다 작을 때 뭐뭐뭐 이렇게 나와요.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중학교 거는 이 정도 해도 점수가 잘 나고 잘 넘어갔는데 고등학교 과정부터 안 넘어가지는 겁니다. 그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야, 그러니까 원래부터 못한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지만 예,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못한 거고 정확- 네, 반드시 진실의 눈을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을 해서 미리 좀 진단을 해야 된다. 자, 에듀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